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당신에게만 부탁합니다. 항상 당신에게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베푸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참습니다. 그렇게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관찰하라. 한번 가까워지면 떠나기 어렵다. 듣자마자 냉정하게 들립니다. 사람을 그렇게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그 문장 속에는 평생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던 한 철학자의 뼈아픈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도움을, 돈을, 명예를. 그는 처음엔 베풀었습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신호.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내가 해줘야지 우리 사이인데.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 아니냐고. 친구 아니냐고. 가족 아니냐고. 처음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탁은 항상 한쪽에서만 옵니다. 항상 당신이 주는 쪽입니다. 항상 상대가 받는 쪽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서운해합니다. 야박하다고 합니다. 친구 맞냐고 합니다. 그때 당신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그래서 다시 들어줍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줍니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고.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다고.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해줘야지 우리 사이인데. 밥값을 낼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사이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친구니까, 20년을 함께한 사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주기만 하고 친구는 항상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큰일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친구를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 갚을 때가 됐는데 피합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다고. 우리 사이인데 라는 말. 그 말 뒤에는 항상 요구가 따라왔다고. 그 말은 친밀함이 아니라 조종이었다고. 두 번째 신호입니다. 너만 믿는다.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신뢰처럼 들립니다.
나를 믿어준다니 고맙습니다. 나를 의지한다니 기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왜 항상 당신만 믿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믿고 당신만 믿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거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너만 믿는다는 말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당신이 들어주면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했다고 합니다. 실망했다고 합니다. 너만 믿었는데 라며 서운해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항상 너만 믿는다고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갑지만 너만은 따뜻하다고. 너만 나를 이해해준다고.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줬습니다.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습니다. 그 친척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항상 의존했습니다. 항상 당신에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계가 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척은 돌변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만 믿었는데 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만 믿는다는 말은 신뢰가 아니라 의존이었다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했던 거라고.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래도 너는 이해해 줄 거 아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 권리를 빼앗는 말입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이해해 줄 거 아냐.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잘못했지만 내가 참아야 한다. 나는 노력하지 않겠지만 너는 이해해야 한다. 우리 사이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데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운한데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해 주는 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속으로만 삭힙니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그랬다고. 항상 약속을 어겼답니다. 함께 일하기로 했는데 안 옵니다. 자기 몫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너는 이해해 줄 거 아냐.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반복됐습니다. 항상 그 동료 때문에 자기가 일을 2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자 동료는 놀란 척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고. 우리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은 배려가 아니라 착취였다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거라고.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던데.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더 많이 해주길 요구하는 말입니다. 다른 친구는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며느리는 저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던데 너만 안 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 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게 만드는 겁니다. 한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항상 다른 며느리와 비교했답니다. 옆집 며느리는 매일 전화한다고. 친구 며느리는 용돈을 많이 준다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그러는데 너만 안 한다고.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이 용돈 드리고 더 자주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며느리를 들먹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인정해 주려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이 받으려는 거라고.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적당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편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5번째 신호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 말도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탓하는 말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당신 탓이 따라옵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조심했어야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더 신경 썼어야지. 이런 식입니다. 이 말의 목적은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려는 말은 하나입니다. 내 탓이다. 한 남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상사가 그랬다고.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부하 직원 탓을 했답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미리 확인했어야지.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말렸어야지. 처음엔 그런가 싶었습니다. 내가 더 신경 쓸 걸. 그런데 반복됐습니다. 상사의 실수는 항상 부하 탓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상사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부하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 전가라고.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신호를 평생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봤습니다. 친절한 척, 다정한 척, 당신을 위한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그러나 그 이기심을 숨기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친절한 척하면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들이 나오면 즉시 거리를 두세요. 한 번 넘어가면 계속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첫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사이인데 라는 말이 나오면 경계하세요. 너만 믿는다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그 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둘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소중합니다. 셋째, 미안하지만 안 돼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는 그 이유를 하나씩 논파하려 들 겁니다. 그냥 안 되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인연은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부담이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짜 친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5가지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보세요.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게 두렵습니까? 외로울까봐 걱정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용당하는 관계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상처받는 인연보다 고독이 낫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요구에 지쳐 있다면 이제 거절하세요.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제 선을 그으세요. 가까운 사람이 이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신호입니다. 즉시 떠나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